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도 지금 혼란스럽다고 느껴지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처에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독버섯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회 곳곳이 지금 독버섯으로 전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말로 그 한탄스러운 그 자괴감이 저절로 들 정도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환으로 이러한 대한민국 한반도 현재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대안들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해서 이미 4가지를 제가 영어와 국어 2가지로 동영상을 찍고 대본까지 올려서 세트로 해서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동의가 되시거나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곳곳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어디든지 이 이야기들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에 올릴 이야기는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체하고 해편한다고 합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재창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비밀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즉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를 학사로 졸업을 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는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주로 중국과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한국 내부의 친중 세력 및 친북 세력들을 모조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게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자료도 들어있으니 즉각적으로 수사하여 문재인을 긴급 체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에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넘겼고 이 사건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3급 군사기밀이 들어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한민국 형법 제98조 간첩죄로 긴급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는 첫째,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이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은 간첩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사법부, 행정기관에는 모두 문재인의 아바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주한미군 자료도 들어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문재인을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및 중동의 테러 단체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면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이 중국군에 의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 USB에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모든 자료와 한국산 무기 체계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핵무기 및 각종 미사일들이 더욱 첨단화되어서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이 USB에는 한국의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할 수 있는 각종 소스 코드 등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망에 구멍을 낼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의 모든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문재인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사법부에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여 미국 법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아바타들로 채워진 한국의 검찰, 경찰, 국정원은 문재인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을 비롯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인사들을 모조리 미국의 수사당국이 수사해야만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검찰이 95%가량 이미 수사를 마쳤습니다만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개인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여 빨리 구속시키라고 한국의 검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일단 구속이 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검찰이 미국으로 압송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와 관련된 2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월경에 나올 것인데 법정 구속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화영의 대북 송금 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년 2월 3월경이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또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검찰과 FBI가 기소하고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미국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비질 그리피스가 만든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된 뒤
미국으로 압송하여 미국에서 대북 송금 관련하여 꼭 반드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직 당대표이자 대통령 역임한 문재인과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제재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 서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의 명단을 인터폴 및 미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및 북한과 연결된 테러리스트 범죄인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현재 약 400억 원가량 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대략 400억 원가량 된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과 현직 이재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되어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중인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결된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미국 사법당국이 회수하여 오토 원비어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게 되면 그들이 미국에 숨겨놓은 각종 자산을 미국 사법당국이 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도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재산도 압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압류한 자산을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및 중국과 연결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해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내 또 다른 북한 및 중국과 연결된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또한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주시고 이 회원들도 모두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회원은 약 100만 명가량 되는데 그들이 매년 거두는 회비가 약 1,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단체를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민주노총과 회원들의 현금 자산을 모두 압류하여 오토 원베어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1969년 4월 15일 일본 아즈키 주일미군의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출격했던 해군 전자정찰기 EC-121기가 북한군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이 당시 순직한 유가족들에게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북한 해군에게 납포된 푸에블로 승무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으로 의해 사망하고 부상당한 미군들에게도 이 자금으로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한 미군 병사들의 가족에게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군 병사가 참전하였는데 현재는 약 30만 명이 살아계십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 세 단체를 북한과 연결된 단체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들의 자산을 모두 압류해버리면 한국에서 친중, 친북 세력의 약 80%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친중 세력 및 친북 세력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들과 연결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뒤 이 단체와 회원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테러 단체인 민주노총의 역사와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9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 독립론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박헌영, 이동휘 등 러시아 레닌의 자금을 받는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1925년 러시아의 자금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탄핵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선택하였고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에는 존 록의 통치론과 미국 헌법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형벌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하면 이 나라는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선교사인 아펜잘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영어와 미국식 교육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갇혀 있었고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만 방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프린스턴 대에서 또한 신학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반도에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테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고 연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설계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미국의 헌법 정신을 따라 운영되었으며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는 유럽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 선교사들의 밑에서 공부를 하였던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이상 한국인의 선조들은 불교와 유교 국가를 건국하고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실패하였기 때문에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식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세워야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다고 이승만 박사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자금으로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서 일본과 투쟁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은
미국식 대통령제도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라고 레닌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하였으며 소련식 내각 책임제로 정치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가 1926년 12월 14일에 주석에 오르게 됩니다. 주석이란 호칭은 시진핑 주석, 김일성 주석 등과 같이 공산국가에서 최고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설명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좌파 및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임시정부에서 레닌의 자금을 받고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인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체제 임시정부를 세운 김구 주석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레닌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민족문화와 종교를 파괴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본과 무장투쟁을 하던 무장병력 3,500여 명을 러시아 스보보드니시로 유인하여 1921년 6월 28일 스보보드니 기차역에서 모두 사살하고 생존자들은 모두 체포하여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과의 무장투쟁은 완전하게 소멸되었으며 러시아의 지령을 받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를 위하여 일본과 투쟁을 하였습니다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뒤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일본과 싸운 독립운동가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그 당시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24년 현재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이종찬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 이회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영은 1928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4년 전인 1926년엔 북경에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회영은 모든 정치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재산제도, 종교, 결혼제도, 가족제도 등을 폐지한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직접 선정과 폭력적 직접 행동을 해야 하며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탈환한 뒤에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탈환이라는 잡지까지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회영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회영이 공산주의자, 무정부 공산주의자였던 사실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이종찬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비밀리에 심어두었던 비밀 공작 요원들의 명단을 북한에 넘겨 모두 처형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한 내의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안의 정보요원 수백여 명을 무참하게 강제로 숙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안에는 김대중 추종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되었고 공산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또한 자신들이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말하였고 문재인이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기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종찬은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였던 할아버지 이회영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홈페이지에는 이회영의 공산주의, 무장폭동 활동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이회영과 같은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이들이 너무 많고 이종찬처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부 요직에 너무 많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기록이 존재하고 있는 2024년에도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뒤에 한반도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 미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 중 76%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러시아를 위해서 또는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서 일본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아직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공산주의 망령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자금을 받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일본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소련이 내세운 김성주와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일본은 남한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러 개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 노동당으로 합당한 후에 당대표로 박헌영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박사가 남한 지역에서 미국식 대통령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련의 지령을 받고 끊임없이 각종 테러 및 공작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미국식 대통령 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놓았던 임시헌법을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고 남한 지역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 탄생을 막고자 했었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46년 5월 위조화폐를 비밀리에 발행하다가 미군들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박헌영은 신전술을 발표하고 곳곳에서 각종 테러를 일으켰으며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조선공산당 주도로 1946년 9월 23일부터는 부산 지역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부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로 전국에서 각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총파업을 일으킵니다. 조선노동당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1946년 10월 1일부터 대구에서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총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수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조선공산당 당원들은 경찰과 경찰의 가족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껍질을 벗겨 죽이거나 누나를 파내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의 무기고를 약탈하였고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폭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콜레라에 걸려 죽은 시신을 훔쳐서 도로 한복판에 가져다 놓고 경찰이 죽인 시신이라며 경찰을 때려 죽이자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대구 10월 공산폭동은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벌어졌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폭동 패턴이 동일하였습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은 대구 10월 공산폭동이 있은 후인 1946년 11월 23일 한국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3당이 합당하여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고 당대표로 박헌영을 선출하였습니다. 박헌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으나 레닌의 자금을 받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 확장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며 러시아를 위해서 일본과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과 싸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도 샛별 오름 낮은 언덕에서 봉화가 오른 것과 동시에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 지부 회원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을 죽이고 경찰의 옷을 빼앗아 입고 경찰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 안에서도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지휘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 도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시신을 훼손하였고 목사를 생매장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김일성인 김성주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1948년 5월 10일 유엔이 승인한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들과 경찰들을 죽였으며 그들의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당시 폭동을 주동하였던 사령관 김달삼은 투표용지 약 5만여 장을 탈취하여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제주도에서 간간히 폭동이 일어났으나 1948년 4월 3일을 기해 폭발적으로 폭동이 확산되었으며 이 폭동은 제주도 전역에서 1954년 9월 21일에 최종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제주도 4.3 공산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를 출동시키려고 하자 국군 제14연대 소속으로 있었던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이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키고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도 반란군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남한과 북한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12월 6일 김일성은 북한에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고 북한 지역에서 폐기된 화폐를 남한에 밀반입한 뒤에 남한에서 여러 개의 언론사를 만들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성시백으로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독립운동가로 행세하면서 활동했습니다. 1948년 2월 남북 무역이 금지될 때까지
성시백은 56차례에 걸쳐서 명태 등과 같은 물자를 반입하여 당시 금액으로는 1억 원이 넘는 정치 공작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성시백은 1950년 3월까지 중국과 밀무역을 통해 미화 3만 9천 달러의 공작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폐기된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남한으로 반입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간첩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조선중앙일보와 우리신문 등 여러 개의 언론사를 만들고 많은 수의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남한 지역에서 여론공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을 대거 매수하여 북의 주장에 동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1948년 5월 10일 유엔이 승인한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각종 방해 공작을 펼쳤으며 195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선거에는 합법과 비합법의 양면 공세를 취하기로 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공산당원의 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북한성의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간첩 성시백은 당시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포섭하였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남한 내 선거에 개입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15일 전인 1950년 5월 15일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총 11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는 1948년부터 북한이 항상 개입을 하였고 현재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각종 기밀을 북한과 중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박헌영이 세운 남조선 노동당을 계승한 정당이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박헌영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교묘하게 해체하여 북한에 바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최근에는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하였으나 김대중 정신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시절 경찰, 국정원, 군 정보기관 요원들 1000여 명을 각종 혐의로 수사하였고 약 200여 명을 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을 모두 해체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뒤 그 자리에 모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사드 배치를 허용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구속시켰고 대법관들도 대거 구속시켜 사법부에 모두 문재인의 아바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은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시키고 지난 9년 동안 각종 혐의로 법정에 끌고 다니면서 삼성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삼성의 주가가 폭락하도록 만들었는데 삼성이 망하게 되면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전자기술과 해외 시장을 합법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포장되어 있는 민주노총은 1946년 9월 24일부터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로 전국에서 각 산업별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총파업을 일으킨 것과 대구 10월 공산폭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련과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모태이며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반미집회, 반일집회, 친중집회, 친북한집회, 반정부 집회를 하거나 폭력 테러를 하는 등의 테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노총에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면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등의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이들의 실체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재인과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자 한다면 박헌영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당을 만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며 민주노총 회원들이 약 100만 명가량 되는데 민주노총 회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입니다. 민주노총 안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민주노총에 대거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에는 한국인 이름이 아닌 중국인 이름이 대거 발견이 되어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추적하거나 발표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포기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국인 MBC, KBS, SBS, YTN, 연합뉴스 및 각종 신문사의 기자들이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민주언론인 시민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 언론사의 논조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ABC 미국의 방송사가 금융치료 받는 거 보셨죠? 10억 달러 내야 될 거를 지금 1,500만 불로 해서 합의를 봤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한국 언론들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부터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금융치료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노총을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테러단체로 지정해 주시고 민주노총 관련 은행 통장을 압류하여 그들의 자금을 압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MBC 방송국이 이동식 미사일 관제탑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던 위성 방송 차량을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기념 문화공연을 중계한다고 하면서 북한 평야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다가 평야에 두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주시고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MBC 방송국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폐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MBC 방송국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미국 정보기관이 수사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알아보시면 금방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테러단체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또한 북한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지정해 주시고 간부들은 모두 테러리스트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통일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민주노총 선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선언문에 등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연대 이와 같은 단어들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또 민주노총 선언문에 등장하는 통일조국이란 단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하여 공산주의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는 노동조합 선언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 통일조국이란 단어는 매일 김정일과 김정은이 외치던 단어입니다. 민주노총의 강령 제7번에 보시면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서 시작된 전 세계의 사회주의 조직 및 공산주의 조직과의 연대를 의미하며 전 세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퍼뜨리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 제7번에 보면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는 내용이며 김정은과 김정일이 늘 외치던 구호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미 시위, 반일 시위, 친중 시위, 친북 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테러 집단입니다. 민주노총 회원들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주한미군이 운전하던 공병전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를 주한미군이 의도적으로 여중생들을 전차로 깔아서 죽였다면서 선동하여 전국적인 반미 집회를 일으켰고 그 결과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김대중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노무현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갑자기 전자2 개표기가 도입되었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사인 스카이데일리지는 2024년 12월 12일자 단독보도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어떻게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 단체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회원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뇌에 구멍이 숭숭 생긴다고 전 국민들을 속이고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회원들은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전자파로 인하여 성주군의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한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반입을 수년 동안 막았고 그로 인하여 사드 기치 안의 주한미군 병사들은 식사 및 샤워를 수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미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을 보면 회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회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수천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그리고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한 민감한 2급 군사 기밀을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부관에게 넘겨준 혐의가 감사안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장관, 이기현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총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 시위를 하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 해군의 상륙함 건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을 장기간 불법으로 점령하였고 이 지역을 해방구로 만드는 등 테러 행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대형 상륙함 및 각종 고속정 등을 주로 건조하는 조선소로서 북한을 위협하는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가 점령이 되어 조선소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 해군 함정 설계도면 등이 북한으로 유출되었다면 한국 해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는 제주도 및 일본행 국내외 여객선 부두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회원들은 한진중공업을 장악하고 진지를 구축한 다음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폭력 시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충실히 수행하는 테러 단체입니다. 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과 하부 단체들을 모두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종 폭력 시위를 하는 등 김영삼 정권 이후로 내내 친북한 시위, 반미 시위, 반일 시위 등 불법 폭력 시위를 한 테러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 폭력을 일삼는 테러 집단입니다. 2018년 2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 GM 자동차 공장이 폐업하였는데 민주노총 회원들이 불법 폭력 시위를 하고 사장실에 각종 집기를 때려 부수는 등 테러를 저지른 바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테러단체 민주노총을 비호하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문재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 김정은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거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의 노조원들에게 강제로 회비를 징수하는데 이 돈이 연간 1억 달러가량 됩니다. 이 자금으로 반미 시위, 반일 시위, 친북 시위, 친중 시위를 하는 대학생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지원하여 각종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단체 중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모든 반미 시위, 반일 시위, 친중 시위, 친북 시위에 등장하는 시위 전문 부대입니다. 이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강령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 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이 문장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서 파생된 국제공산주의 조직과
연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강령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문장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그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합의 강령에 왜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항상 외치던 구호가 그대로 강령에 들어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선언문의 문구를 보면 통일조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 세력과 국권이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한 사회, 남북이 하나 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은 이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였고 민주노총이 정당을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이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세력은 1970년에서 1980년대 전국에서 친북한 시위를 주도했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멤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멤버들은 1990년대에 전국에서 친북한 시위를 주도했던 한국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에게 각종 폭력 테러를 지시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낸 뒤에 중앙정치 권력과 지방정치 권력을 모두 독식하고 막대한 이권 사업을 독차지하며 권력과 부를 쌓았습니다만 10년 후배인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은 한국에서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멤버들을 모두 규합한 뒤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손을 잡고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불법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은 불법적으로 모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매수하고 당을 장악한 뒤 이재명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만들었으며 지난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과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었던 민주노총에 자신들의 아바타들을 임명하여 민주노총을 또한 장악하였습니다. 이재명과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멤버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버린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멤버들과 문재인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970, 80년대 전국 대학가에서 반미 시위를 했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멤버들과 문재인 또한 줄줄이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문재인이 이재명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임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국민들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과 사이가 좋지 않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북한 세력들을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지 세력이 부족하자 문재인은 자신의 팬클럽이었던 깨어있는 시민연대 회원들을 대거 민주당에서 탈당시킨 다음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윤석열 후보가 2위를 기록하자 윤석열은 선거 브로커 명태균에게 지시하여 여론 조작을 하였고 조작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바탕으로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체포되었는데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의 부인인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모두 발견이 되었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작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선거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휴대폰 3대와 USB 1개를 압수하여 현재 분석 중인데 내년 1월 중이면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선거 브로커 명태균에게 돈을 주고 국회의원 후보 선발에도 관여했던 것도 드러나서 검찰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명태균에게 돈을 주고 여론 조작을 통하여 1위 후보자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1위로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검찰을 압박하여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재명은 내년 1, 2월 중에 각종 혐의로 구속될 처지였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내년 1월이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탄핵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정책 실패 및 선거 개입 등의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12월 3일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현재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조선 노동당과 박헌영 그리고 1946년 10월 대구 공산폭동을 일으켰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활동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1946년 대구 10월 공산폭동의 모델은 그대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벌어졌던 폭동의 모델이 됩니다. 이 두 폭동은 패턴이 동일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폭동이 시작된 다음 6월 21일에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던 간첩선을 해군이 교전하여 격침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간첩선을 엄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12대를 출격시켰고 북한 군함 5척을 파견하여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선거와 각종 반미 시위의 원인은 북한과 중국에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2009년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2019년에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은 북한과 중국의 하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거액의 정치 자금을 풀어서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국민의힘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개입이 의심되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어 직업군인 약 2만 명이
군대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또 그는 과학 연구개발 자금을 30%나 삭감하여 각종 첨단 연구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행하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김정은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동훈 또한 이재명의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북 송금을 수사하지 않았고 문재인의 간첩죄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 공산당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하부 조직이자 테러 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시고 모든 자산을 동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노총의 회원들을 모두 테러 단체 회원들로 지정하고 인터폴의 명단을 넘기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이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모든 자산도 몰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해산시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본에는 모든 요원들이 김대중이 심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 때에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내려오는 공산주의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꿰뚫고 있으며 중국 현지 사정에 능통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인물을 물색하여 새롭게 창설될 한국 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에 걸친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사법부 및 공무원 조직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대거 색출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2018년 평양에 방송 차량을 두고 온 MBC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어서 해체시켜 버린다면 80%는 해결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용입니다. 고맙습니다.